새벽의 정적을 가르는 건 언제나 어머니의 낡은 손수레가 끄는 소리였습니다. 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잠든 척했죠. 귀를 막아도 파고드는 그 소리가 벗어날 수 없는 나의 현실 같아서 지긋지긋한 가난을 증오했습니다. 학교로 향하는 골목길, 허리를 굽혀 폐지를 줍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날 발견할까봐 난 늘 길 건너편으로 몸을 숨겨 달아났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 공사 현장 화재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구하려 불길에 뛰어들었던 어머니는 얼굴과 한쪽 손에 끔찍한 화상 자국을 얻으셨죠. 그 흉터 때문에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어머니는 온 동네를 돌며 폐지와 고물을 주어 우리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난 흉터진 어머니의 얼굴도 낡은 손수레 소리도 동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도 전부 싫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퉁퉁 부은 손을 주무르며 구겨진 지폐 몇 장을 제게 내미셨습니다. 동네 빵집 주인이 샌드위치라도 사 먹으라며 쥐어준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 돈에 담긴 동정이 느껴져 울컥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거지 아니에요. 이런 돈 필요 없다고요. 난 그 돈을 뿌리치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사건이 터진 건 4교시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교실 창밖으로 익숙한 손수레 소리가 들려왔고 잠시 후 어머니가 한 손에 음료수 병을 든 채 교실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걱정돼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러 오신 것이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자마자 반에서 가장 잘 나가는 녀석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서진우. 너네 엄마 얼굴 괴물 같더라. 그놈은 흉터로 일그러진 어머니의 표정을 흉내냈고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난 이성을 잃고 그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 앞에는 그 녀석과 그의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애비 없다고 자식 교육을 이따위로 시키는 거예요? 자기 얼굴 꼴은 생각도 못하고 어디 감히 우리 아들 얼굴에 손을 대. 날카로운 말들이 비수처럼 어머니에게 꽂혔습니다. 어머니는 흉터진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난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죽도록 창피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난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학교에 오지 마세요.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다고요. 진우야, 엄마는 그냥 내가 걱정이 돼서. 차라리 엄마 얼굴 같은 건 없었으면 좋겠어. 난 끝내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고인 슬픔을 외면한 채 난 성공을 다짐하며 밤새 몸을 뒤척였습니다. 며칠 뒤 길모퉁이 쓰레기 더미에서 사람들이 버린 멀쩡한 박스들을 골라내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난 또다시 모른 척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어디서 얻어온 작은 조각 케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빵집 사장님이 오늘 진우 주라고 챙겨주셨어. 그 동정이 나를 또다시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날은 어머니의 생신이었습니다. 15년 후 난 유명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아내 집안의 도움으로 번듯한 설계사무소도 차렸고 서울의 가장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게 되었죠. 어머니께는 매달 두둑한 생활비를 붙였지만 단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 성공적인 삶에서 어머니라는 존재를 의식적으로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아파트 1층 로비에서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허름한 옷차림, 세월의 흔적이 더 깊게 팬 얼굴의 흉터. 내가 가장 외면하고 싶었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날 보자 반가움에 눈을 빛냈습니다. 진우야, 내 아들. 이렇게 멋지게 성공했구나. 난 차갑게 답했습니다. 누구신데 제 이름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야. 전 서진우가 맞지만 당신은 모르는 분입니다. 난 그 말을 끝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경비원이 요새 이상한 노인들이 많다며 투덜거리는 소리를 등 뒤로 하며 난 그렇게 나의 어머니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 후 한 달, 난 밤마다 낡은 손수레가 내 침대 옆을 맴도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 다신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옛 동네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른 동네 약국에서 약사님과 이야기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은 성공한 건축가라면서요. 이제 그만 고생하고 서울 가서 같이 사시지 그래요? 에이, 우리 아들이 서울 큰 평수 아파트에 방도 떡하니 마련해놨지. 근데 내가 싫다고 했어. 늙은 내가 가면 괜히 젊은 애들 집만 되지. 요즘도 전화해서 제발 올라오라고 성화인데 내가 버티는 거야. 우리 아들 같은 효자가 세상에 어디 있다고. 어머니는 상자에 담긴 약봉지를 받아들며 나물이라도 사 먹으라며 약사님 손에 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주려 했습니다. 난 조용히 약국을 나와 어릴 적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집. 난 이런 곳에서 살았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투툼한 돈 봉투를 문틈으로 밀어넣고 도망치듯 돌아섰습니다. 1년 뒤 약사님으로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텅 빈 어머니의 방에는 약사님이 홀로 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낡고 자그마한 괴짝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라고 했습니다. 괴짝 안에는 손때 묻은 낡은 통장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자네가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어머니가 평생 폐지 주어 모은 돈일세. 자네 학비 대고 남은 돈 병원 한 번 안 가고 모은 돈이야. 약사님은 내가 전혀 몰랐던 진실을 들려주었습니다. 난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갓난아기 때 한겨울 버스 터미널 의자에 버려져 있던 나를 자식이 없던 어머니와 아버지가 데려와 목숨처럼 키웠다고 했습니다. 어린 내가 실수로 넘어뜨린 석유 난로 때문에 큰 불이 났을 때 어머니는 불길 속에서 온몸으로 나를 감싸 안았고 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구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목숨과 어머니의 흉터로 살아남은 아이였습니다. 혼자가 된 어머니에게 모두가 나를 보육원에 보내라 했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도 내 학비를 위해 그리고 혹시 모를 나의 실패를 위해 당신의 치료를 포기하셨다는 이야기도요. 건축가로 명성을 날리는 내가 정작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사람의 마지막 안식처는 되어주지 못하고 고통 속에 죽게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내 얼굴 한번 보고자 서울에 오셨던 겁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아들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어머니의 낡은 흑백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흉 터진 얼굴로 나를 보며 잔잔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 용서받지 못할 자식마저도 어머니는 이미 사랑으로 품고 계셨나 봅니다.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그 후 난 시간이 날 때마다 옛 동네 골목을 찾아 헤맵니다. 혹시 저 모퉁이를 돌면 낡은 손수레를 끄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일 것만 같아서